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열린사회 포럼 지역 간 재정 형평화 관련 주제로 오늘 세미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사회적인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합의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 개혁에서도 국민연금의 적자를 국가 재정에서 보전해주는 의무 조항이 또 이번에 생긴다고 그럽니다. 사실 재정을 연구하는 사람들로서는 이 국가 재정이 해야 할 역할이 너무 많고 또 거기서 각 분야별로 재정의 용도가 너무 많아서 앞으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재정을 보면 국방, 외교 통일, 공공질서 안전, 교육,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보건복지 고용, SOC, 농림수산식품, 문화체육 관광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자신들의 몫을 더 늘려가기 위해 하겠다고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익 집단들의 그런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장이 바로 재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지방 재정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런 지역 균형 발전, 재정 형평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정의 용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이 재정 투입이 과연 재정 형평화,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우리가 조금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 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실 분은 한양대 주만수 교수님이시고요. 주만수 교수님은 사실 이 분야에서 굉장히 데이터를 치밀하고 엄격하게 오랫동안 다뤄왔던 우리 최고 전문가 중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발제를 기대하고 있고 두 분의 토론자는 순천대학의 박병희 교수님. 박병희 교수님도 지방재정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호 박사님, 정부회계학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지만 지방재정 그리고 재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 국가 재정의 전반적인 현황 그리고 투입되는 그 용도들에 대해서 모두 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훌륭한 토론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좋은 토론을 기대하면서 이 재정 형평화에 관한 우리 재정의 문제가 국민들 모두가 잘 이해하고 숙지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주만수입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함께 이 지역 간 재정 형평화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이 지역 간 재정 형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이 말은 굉장히 흔히 사용하는 단어고 이게 현실에서도 그러니까 많은 뉴스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용어입니다만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역 간 재정 형평화라는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발제의 주요 목표고요. 이 지역 간 재정 형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재정만 다루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재정을 형평화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살도록 하자 하는 것이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살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어떻게 그 지역을 잘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데 이제 재원이 필요하고 그 재원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어떻게 재원을 보충해 줄 것인가 하는 이슈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단계의 정책 수단으로서 재정 형평화를 도모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현상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루려는 이 순서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왜 필요한가 하는 거하고 지금 제가 발제하려고 하는 내용이 도대체 어떤 것을 포함하는가 하는 목표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재정 형평화의 목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외국 사례가 흔치 않은데 이 독일의 주정부가 한 재정 형평화 목표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 형평화를 목표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달성해 가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고 이거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이게 좀 더 분명하게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 형평화 제도가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제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흔히 재정 형평화 제도라고 인지 잘 못하는 것임에도 이제 재정 형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몇 가지 이슈를 그러니까 좀 더 분야별로 나눠서 3장에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재원을 다 합쳤을 때 우리나라 지역 간 재정 형평화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종합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는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배경인데요. 이 재정 형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방 재정을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지방 재정하면 제일 먼저 다루는 주제가 재정 형평화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상대적으로 경제가 부유해서 그러니까 같은 세율로 세금을 걷어도 세금이 많이 거치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세원이 빈약해서 재원이 많이 안 거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발생한 격차를 상위 정부가 그러니까 시구 내면 이제 그 위에 있는 도나 광역자치단체들이 보조를 해주고요. 또 그 위에서 이제 중앙 정부가 또 보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일들을 이제 재정 형평화라고 하는데 이 재정 형평화라는 이슈가 사실은 뭐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재정 분권이 일어난 자치제가 부활한 1990년대부터 계속 주요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지방 소멸 이슈가 계속 부각되면서 오히려 더 이 지방 재정의 형평화 이슈가 더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굉장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정 형평화 관련 제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도 이 지방 교부세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으로 행안부가 주로 이 재원을 가지고 형평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재부 중심으로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양한 국고 보조금의 이 차등 보조율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 기재부가 또 형평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고 보조금도 다양한데요. 만약에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 보조금은 농수산부가 하고 도로 관련 국고 보조금은 국토부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부처가 또 지역 간의 형평화를 위해서 보조금이라는 제도를 사용해서 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가 도입이 된 이후에 이 각 시도별로 교육청이 있고요, 교육감이 있는데 그 교육청은 자기 재원을 스스로 걷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른 자치단체나 중앙정부로부터 이전 재원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그 이전 재원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 형평화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비해서 비수도권에 돈을 더 많이 준다든가 하는 그 형평화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이 형평화 제도로 재정 형평화를 하는데 이것을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식의 재정 형평화를 하고 있다라는 이 명시적인 목표도 없고 그리고 그거를 다루는 부서도 없습니다. 그냥 각 부처들이 자기가 맡아 있는 걸 재원을 가지고 형평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 이루어지고 나서 어느 지역이 더 부유해지고 어느 지역이 더 가난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일들을 이제 반복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제도가 나올 때마다 각 부처에서 이 재정 형평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내부적으로 또 조정해서 하고 하니까 굉장히 반복적으로 재정 형평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들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요, 이게 꼭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개인 간의 형평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이제 소득 분위별로 사람을 나눠놓고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A 부처도 하고 B 부처도 하고 C 부처도 하게 되면 이 제일 못 사는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소득 재분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사회적인 목표인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부처가 이 통합적인 조정 기능 없이 서로 지원을 하다 보면 제일 밑에 있는 계층은 상대적으로 그 차상위 계층보다 더 부유해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종합
그걸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한 것이랑 마찬가지로 이 지역 간의 재정 형평화도 그런 조정 기능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걸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늘 발제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처가 여러 시각에서 재정 형평화를 하고 났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그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식의 연구는 사실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방재정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연구하고 오늘 발제하려고 하는 연구의 가장 큰 차이는 기존의 연구들은 이 제도들을 분석하면서 이제 개별 제도들이 어떻게 형평화하고 있는가 해서 많은 연구들은 이제 개별 제도들의 형평성을 분석을 했고요. 또 좀 더 종합하더라도 이 시군의 재정 형평성 간의 관계를 봅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기초자치단체 간의 형평성을 보는데 이 기초자치단체 안에서는 이제 시군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자치구는 좀 더 다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치구 빼고 시군 간의 재정 형평성을 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게 제도를 종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그냥 개별 제도들 아니면 기초 시군 간의 재정 형평화 요것들이 주로 분석이 되고 있고 오늘 보는 것처럼 전체를 아우르지는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체를 아우르면서 이것을 하면서 제가 분석은 기초가 아니라 이제 광역 단위로 분석합니다. 그 광역 단위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교육 재정을 포함시켜서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교육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도별로 배분을 하고 있지 시군구별로 배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별 배분을 정확하게 보려면 광역 단위로밖에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제 분석은 종합적이지만 또 이 분석의 단위는 시도별 분석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 요거하고 연계해서 이제 독일을 먼저 보고 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독일에 지금 제가 두 가지 현상을 보여드립니다. 거의 표를 보면 거의 유사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2018년에 독일의 그러니까 랜드죠. 독일의 그 주정부 간 재정 형평화를 보고 있는 건데요. 독일은 중앙 정부가 그러니까 독일의 연방 정부가 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형평화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형평화는 이 주정부가 다루고 있고요. 중앙 정부는 그러니까 연방 정부는 주정부의 재정 형평화만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기 2018년 데이터고요. 여기 2020년 데이터입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유사한데 여기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9년에 독일에서 그 재정형평화 제도에 개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그 이전에 20년간 사용하던 제도에 누적된 많은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2019년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고 그래서 2020년에 변화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시행돼서 이 제도에 큰 변화가 있는데요. 얼핏 보면 유사한데 그래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 포인트가 어떤 것이었나 하면 지금 요게 이제 가장 처음에 요게 이제 지금 구분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독일의 동독 지역의 주정부들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이 이제 서독 지역의 이 주정부들이고요. 요 연두색이 녹색으로 돼 있는 것이 도시 주정부입니다. 이게 약간 이 베를린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도시 형태,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특광역시 같은 지역이죠. 그래서 서로 조금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 제도들을 보면 이게 마지막 그러니까 재정 형평화를 끝내고 마지막 단계의 형평화 단계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것이냐면 이제 평균을 100으로 놨을 때 이제 모든 주정부의 1인당 수입을 100이라고 그러니까 평균을 잡으면 그 평균을 100으로 놓으면 이 잘 사는 지역은 평균에서 몇 퍼센트 위에 있고 못 사는 지역은 평균에서 몇 퍼센트 아래에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 제일 잘 사는 지역이 이제 평균을 100으로 놨을 때 제일 잘 사는 게 106.7% 그러니까 평균보다 6% 정도 위에 있고 제일 못 사는 지역도 98, 97, 98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재원을 엄청나게 형평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처음에 보시면 1인당 재원으로 보면 여기 한 50%밖에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를 엄청나게 지원을 해서 거의 100% 가까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있는데 이때 개혁의 포인트는 뭐였나 하면요. 이게 두 가지 불만이 그러니까 누적이 되어 왔습니다. 가장 큰 불만은 여기에 보면 지금 마지막에 있는 거는
순서대로 그대로 늘어놓은 겁니다. 여기가 제일 잘 사는 주고요. 여기가 제일, 그러니까 요 동독 지역에서 제일, 그러니까 1인당 재원이 제일 작은 지역인데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그러니까 처음에 비해서 여기 이렇게 되면서 여기 상대적으로 더 못 살던 지역이 좀 더 잘 사는 지역으로 변화합니다. 1인당 재원이 더 커지거든요. 여기서 약간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요 두 번째에서도 여기에 요 중간쯤에 좀 작은 지역이 있는데 요 지역이 최종적인 배분이 끝나고 나면 조금 더 잘 사는 그러니까 재원이 좀 더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 재정이 역전된다. 1인당 재원의 크기가 역전되는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으로 잘 살았는데 마지막에 못 살게 되는 지역에서 이제 불만이 계속 누적이 된 거죠. 왜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냈는데 최종적인 재원은 우리가 왜 적냐 하는 불만이 누적이 됐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여기 진짜로 잘 사는 지역, 부유한 지역의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지역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돈을 많이 걷었는데 형평화 끝나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서 이게 세금을 많이 걷었는데 이렇게 가난하게 그러니까 거의 평균 수준으로 수렴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세금 많이 걷었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율권이 더 커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불만이 굉장히 누적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에 의하면 이렇게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환된 것을 보면 이게 거의 비슷한 그림인 것처럼 보여도 이 마지막 순서하고 첫 번째 순서가 동일합니다. 이제 역전을 완전히 없애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 잘 사는 지역, 처음에 많이 걷었던 지역이 많이 위축되는 것을, 그러니까 크게 조정은 안 됐지만 앞에는 106% 정도였으면 여기는 108% 정도로 상대적으로 잘 사는 지역의 이 재원을 좀 더 많이 보장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겪은 것이 이게 굉장히 큰 개혁이었고 이 개혁을 위해서 한 4,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회의를 거쳐서 그 어려운 상황을 거쳐서 이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개혁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재원 배분을 하는 것이 10년간 재원 배분을 하기로 하고 10년 한시적으로 제도를 개혁했거든요. 그리고 이 개혁은 새로운 개혁을 위한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이것이 이제 10년간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가를 본 다음에 10년 후에 다시 한번 개혁하겠다. 이게 지금 독일의 아이디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독일과 달리 독일은 저렇게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단계에 거치지만 최종적인 목표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00%를 중심으로 해서 못 사는 지역은 최대한 100%로 오고 잘 사는 지역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겠다. 이게 이제 목표인데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부처가 굉장히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사전적으로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제 제도들이 굉장히 다양한 제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세제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전 재원까지 이렇게 쭉 연결을 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나라는 세제에서도 형평화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세제에서의 형평화가 지방소비세제인데 우리나라 지방소비세제는 부가가치세 거둔 총액의 25.3%를 지방자치단체한테 지방소비세라는 이름으로 배분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다 걷고 그거를 이제 시도별로 나눠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9.3%, 이 25.3 중에서 19.3%를 이 소비지수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수도권은 1, 비수도권 광역시는 2, 비수도권 도는 3 이런 식으로 소비지수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도에 돈을 많이 주고 수도권 시도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돈을 적게 주겠다라는 형평화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 형평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이 수도권 시도가 한테 배분되는 이 1 중에서 35%는 또 떼서 이 상당 부분 이 35%를 지역 상생 발전 기금이라는 명분으로 다시 형평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1대 2대 3보다 훨씬 더 큰 형평화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소비 지수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의 그 지역의 소득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민간 최종 소비 지출이라는 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지역 주민의 소비 지출의 데이터인데 그거를 이제 시도별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소비 지수로 해서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많이 쓰면 가중치가 만약에 1대 1대 1이라면 서울 사람이 많이 쓰면 서울에 많이 가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많이 쓰면 제주도에 많이 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인데, 여기 가중치, 인위적인 가중치에 의해서 이 비수도권 도에 많이 가도록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하는 것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또한 추가적으로 이 지역상생 발전 기금에 의해서 이 형평화를 다시 한번 한다. 그래서 이 지역상생 발전 기금의 배분은 물론 수도권 시도도 이 지역상생 발전 기금을 받긴 하지만 주로 이 재원은 비수도권 위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형평화를 한번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세제 자체에 갖고 있는 형평화 과정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산세가 누진세 체계인데, 그러니까 재산세는 어느 나라나 다 누진세로 걷고 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는 재산세제는 다 비례세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10억이면 10억에 1% 이렇게 돼 있지. 이 10억인데 얼마까지는 0.5%, 그 이상은 0.7%, 또 그 얼마 이상 넘은 1% 이런 식으로 누진 체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주택에 대해서 누진 체계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평형의 주택 서비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주택이 좀 더 비싸니까 그냥 비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서울 사람은 누진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주택 비례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방 소득세는 부분적으로 누진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도 있고 아닌 국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방 소득세도 완벽한 누진 체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좀 더 부유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공공 서비스를 동일하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 이게 나중에 이전 제도하고 연계했을 때 이게 형평성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이 자체로는 물론 잘 사는 지역에 살고 있으면 세금 많이 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재정 형평화를 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지역은 중앙정부가 주는 돈을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배분할 때에 비해서 세금을 적게, 그러니까 보조금을 적게 받는다, 이전 재원을 적게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형평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거는 딱히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인 분석에서 이 지방 소비세는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 세제에 의한 누진세율에 의한 형평화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시중에 논란도 많이 생길 수가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공식적으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세제에서는 이렇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전 재원이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이 정부 간 이 재정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중앙 정부가 있고 이쪽이 이 전체가 지방자치단체들이고요. 그다음에 가운데가 이 교육자치단체가 있고요. 근데 교육자치단체는 이제 시도 교육청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가 이 돈을 지방에 나눠주는 형태가 돈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눠주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 정부가 교육자치단체에 돈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주는 가장 중요한 재원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라는 돈으로 나눠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치단체들이 또 교육청에다 돈을 주거든요. 이제 경기도는 이 경기도 교육청에다 돈을 주는데, 그때 또 나눠주는 그 법에 의해서 정해진 전출금을 우리가 법정 전출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지방 교육세를 주기도 하고, 경기도가 거둔 그러니까 도세 중에서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넘겨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특광역시들은 담배 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넘겨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 자치단체가 교육청에 돈을 남겨주고, 이 교육청이 그래도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이전 재원을 받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이 수도권의 시도가 이 비수도권의 시도에 주로 주는 그런 돈으로 이렇게 재분배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개별 제도들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운영 중에서 이게 그러면 교육 재정이 어떻게 형평화를 이루는가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시도가 동일하게 그러니까 교육 재원에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별로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 교육 재원을 할애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학생이 하나 있다면 그 동네에서 그 학생을 길러야 될 텐데 그 돈은 주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보통세의 10%를 교육청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그다음에 이 경기도는 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이 네 가지 세목의 5%만 넘겨줍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도들은 3.6%만 넘겨줘요. 그러니까 서울에 비해서 서울은 굉장히 많은 이 네 가지 세목을 포함한 더 많은 세목에 대해서 10%를 넘겨주는데 경기도는 이 네 가지 세목의 5%, 이 비수도권 도는 이 네 가지 세목의 3.6%, 그리고 수도권이건 비수도권이건 모든 광역시들은 서울시하고 동일한 세목에 대해서 5%를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재정을 보면 이 경기도가 뭐 광주광역시에 비해서 더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정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대적으로 교육재정에 투입되는 돈은 광주광역시가 훨씬 더 높은 비율의 재원을 투입하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많은 경우에 재정 형평화는 비수도권에 있는 시도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 수도권에 있는 시도보다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교육재정은 오히려 경기도한테 우대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표현하기로는, 그러니까 서울이 확실하게 광역시나 도에 비해서 교육재정에 투입되는 돈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런 것이고요. 이 광역시가 도보다는 더 많이 쓴다. 이 광역시가 어디에 있건 경기도를 포함한 모든 도에 비해서 많이 쓰고 있고, 경기도는 비수도권 도보다는 좀 더 많이 쓴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특별자치시도, 그러니까 제주나 세종은 세목이 더 많습니다. 이게 비율은 5%, 3.6%로 그러니까 비슷한데 이 세목이 훨씬 몇 개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 더 많은 세목의 비율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씩 혼동스러운 게 이 비율을 보면 서울은 많이 하고 비율만 보면 서울이 10%, 광역시 경기도는 5%, 나머지는 3.6%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바탕이 되는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넘겨주는 돈이 전혀 다른 돈을 넘겨주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 서울시와 특광역시들은 요 서울시하고 광역시 얘네들은 이 담배 소비세의 45%를 추가로 교육청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넘겨주는 돈이 서로 굉장히 다르게 넘겨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넘겨주고 나서 중앙정부가 재정 형평화를 다시 시도합니다. 지금 앞에 시도가 이 교육청에 넘겨줄 때는 재정 형평화 기능이라고 특별히 없는데 이제 중앙정부가 넘겨줄 때 재정 형평화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앙정부가 넘겨줄 땐 이 각 시도 교육청의 수요액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에서 넘겨받은 돈을 중심으로 해서 수입액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요 뺀 차액에 대해서 요 차액을 중앙정부가 메꿔주는 거, 이게 재정 형평화입니다. 이 돈이 많이 모자라면 중앙정부가 많이 줄 것이고 돈이 조금 모자라면 조금 줄 건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은 돈을 많이 넘겨주니까 이 수입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적게 넘겨주고 경기도는 수입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돈을 많이 넘겨주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재정 형평화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재정 형평화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좀 전에 지금 설명드린 게 이 첫 번째 기준재정 수입에 의한 재정 형평화라는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기준재정 수요액에 의해서도 다시 이 기준재정 수요액은 또 어떻게 계산하나 하면 이건 학생수, 학교수, 뭐 학급수, 그다음에 지역의 상황 이런 걸 가지고 이 기준재정 수요액을 계산하는데 이게 학급수나 학생 수를 가지고 할 때는 예를 들면 이 학생 수는 서울 경기가 훨씬 많겠죠. 경기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서울일 텐데 여기에 이 학교 수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서울은 한 학교의 학생 수가 굉장히 많고 이 지방에 갈수록 한 학교당 학생 수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를 중심으로 해서 배분하게 되면 학생 1인당 가는 교육 재원은 지방이 훨씬 더 많이 가게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 단위를 학생 수가 아니라 학교 수, 학급 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 수요 추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이 재정 형평화가 발생하기가 상대적으로 학생이 적은 지역에
돈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낙후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 재정 수요를 더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물론 낙후 지역에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가서 지내실 주거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지역에 추가적인 재정 수요를 잡아서 이 기준 재정 수요액이라는 것을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 재정 수요액이 이 비수도권 지역이 훨씬 더 동일한 학생이면 1인당 훨씬 더 큰 돈으로 추정을 해서 돈을 나눠주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육 재정에 의한 재정 형평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반 자치단체들한테 중앙정부가 일반 자치들한테 나눠주는 돈은 아까는 지금 단순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2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나눠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이 나눠주는 과정에 이 조정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냥 크게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중에서 제일 큰 재원은 이 보통교부세라는 돈인데 이 돈은 못 사는 지역하고 잘 사는 지역을 그러니까 재정 수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일반 행정의 재정 수요가 크면 그 수요액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거둔 세금이나 이런 그러니까 자기 자체 재원을 빼서 그 차액만큼을 보존해주는 그런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교부세가 가장 큰 형평화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이 중앙정부가 거둔 내국세 전체 금액의 19.24%를 재원으로 해서 그중에 97%를 이 재원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재원이 이따가 22년의 경우에 결산 재원으로 한 70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돈을 나눠주게 돼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강한 형평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는 그 이외에도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서 배분하는데요. 특별교부세는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배분합니다. 그리고 무슨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 거기를 무슨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이때 재난 안전 수요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지원한다든가 특별한 수요가 생겼을 때 주기는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제 지역 현안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할 것 같아 해서 이렇게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재난 수요는 어디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형평화 기능이 거의 없지만 여기 제가 형평화는 X라고 했지만 이게 명시적으로 X지 실제 운영할 때는 이 지역 현안 수요나 국가 지방 협력 수요 이런 것들을 배분할 때도 여전히 지역을 우대해서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하면 비수도권을 우대해서 배분하는 그래서 부분적인 형평화 기능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배분의 명시적인 배분 형평화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 분석에서는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교부세는 이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해서 이 지역에 나눠주는 건데요. 이거 기초자치단체에 나눠줍니다. 시, 군, 자치구에 나눠주는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형평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안전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시도에 나눠주는데 그 시도에 나눠줄 때 여기도 소방안전에 관한 이제 수요와 거기 수요를 측정하고 재정 능력을 측정해서 그 재정 능력에 약한데 좀 더 많이 나눠주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의 형평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좀 전에 지방소비세 재원을 가지고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해서 나눠준다는 말씀은 좀 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보통교부세 말고 이제 보통교부세는 뭉텅이로 한 번에 넘어가는 돈이지만 이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분류는 하나로 돼 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세분화돼서 아주 다양한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원들이 이것 크게 구분하면 이 일반 보조금과 아까 말씀드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보조금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 보조금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동일한 기준으로 지역에 나눠주기도 하는데 이 사회복지 관련 이제 보조금이 있으면 그 동일한 기준으로 나눠주는데 나눠주는 과정에서 형평화 기능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이때 차등 보조를 그걸 우리가
보조율을 달리해 가지고 차등 보조를 한다고 하는데요. 차등 보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 다양한 분야에서 차등 보조를 하기 때문에 수도권, 비수도권을 나눠서 차등 보조하기도 하고 재정 자주도로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재정 자주도가 높은 지역은 낮은 보조율, 재정이 나쁜 지역은 높은 보조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이 형평화 기능을 차등 보조를 해서 형평화 기능을 한다 하는 것이고요. 이 균특은 그 말대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보조금이니까 상대적으로 이 낙후 지역에 좀 더 돈이 많이 가도록 그렇게 배분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설립된 이 지역의 지방 소멸 때문에 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고 하는 돈을 만들어서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돈을 나눠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 돈을 나눠주는데 그래서 이런 돈을 나눠줘서 최종적인 결과가 아까 독일에서 보신 것처럼 처음에 돈을 어떻게 갖고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이 돈이 배분돼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 시도별로 돈이 나눠지는가, 아니 배분되는가 이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22년도 결산 자료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이 독일에서 분석한 것처럼 1인당 재원의 크기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방 교부세, 아니 지방 소비세부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방 소비세와 지역 교육 재정 교부금 중에서 이것도 안에 보통 교부금, 특별 교부금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보통 교부금이 형평화 기능의 주 기능이기 때문에 보통 교부금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 교부세 안에서는 이 보통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소방 안전 교부세를 다룹니다. 이것들이 이제 형평화 기능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데 요 옆에 붙어 있는데 이게 데이터들이 하나하나 개념이 다 복잡한데요. 어쨌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보통 교부세는 재정력 지수라는 수치를 이용해서 형평화를 하고 있고 이 부동산 교부세는 이 재정력 지수를 역으로 이용하는 재정력 역지수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소방안전 교부세는 또 역재정 자주도라는 지표를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균특이나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요 재정력 역지수 요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형평화할 때 재정 자립도라는 지수를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제도마다 서로 다른 지표를 가지고 형평화를 시도하고 종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분석한다. 아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재원을 나눠주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분석 순서는 이 중간에 이 보통 교부세라는 재원을 가지고 중심에 두고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보통 교부세 안에는 이 지방 소비세나 지역 상생 발전 기금은 이 지방 교부세를 계산할 때 수입으로 그러니까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 안에서 자기 수입으로 잡고 배분하기 때문에 형평화 기능 전 단계에서 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이 먼저 지방 소비세, 지역 상생 발전 기금, 보통 교부금을 먼저 다루고요. 그다음에 보통 교부세까지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재원들을 이 형평화 기능을 보는 이런 구조로 지금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석의 기준은, 그러니까 최초의 기준은 보통의 지금 기존 연구에서는 보통 이 지금 현재 지방세 수입부터 잡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방세 수입 자체가 왜곡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가중치를 해가지고 형평화 기능을 한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형평화 기능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래서 세원대로 하면 어땠을까를 먼저 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형평화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 소비세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방 소비세를 만약에 세원대로 배분했다면 이 파란색이 죄송합니다. 이 파란색이 세원대로 배분하면 서울이 평균 대비 121%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난할 거라고 생각되는 전남, 전북 이런 데가 이제 86% 평균보다 좀 떨어지고 서울은 평균보다 높고 요 수도권에 있는 광역시들은 평균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고요. 인천이 상대적으로 좀 더 낮은 편이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 평균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지고 그리고 이 비수도권 도들은 다 떨어지고 이 광역시들은 평균보다 살짝 더 높은 이런 구조가 만약에 비례대로 세원대로 배분한다면 이렇게 배분됐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대1의 3으로 만들어서 배분하기 때문에 이 빨간색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보면 서울이 121이 돼야 될 게 뭐 55% 그러니까 평균 대비 평균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1인당 재원이. 그리고 이
만약에 전남 같은 데는 평균에 조금 미달했었는데 217%니까 평균의 2배 이상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형평화 1대 2대 3이라고 하는 기능이 지방 소비세를 세원에 비해서 전혀 다른 형태로 일단 배분을 하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최종 그리고 이 녹색은 지방 소비세에다가 다시 지역상생 발전기금까지 걷었다가 다시 그 지역상생 발전기금을 그러니까 재원을 배분한 이후거든요. 그럼 지역상생 발전기금은 서울이 상대적으로 내기만 하고 받기는 적게 받기 때문에 오히려 평균보다 더 줄어들고 이 비수도권 도들이 이 빨간색보다 더 연두색이 다 올라가는 걸 보시다시피 지역상생 발전기금을 더 많이 받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 지방 소비세 제도 안에서 이 형평화를 많이 시키고 있고 그 형평화의 수혜는 비수도권 도가 주로 수혜고 그다음에 비수도권 광역시들은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리고 비수도권 광역시들은 여기 나란히 100% 주변에 쭈루룩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하고 비수도권 광역시 인천이 굉장히 이게 작아지게 되고 경기도도 수도권 도죠. 그래서 수도권 도들이 이렇게 굉장히 낮아지는 것이고 이렇게 평균보다 훨씬 낮아지는 이 세 개의 자치단체의 돈을 가지고 주로 이 비수도권 도가 가져가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재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교육재정도 똑같이 만약에 세원 기준대로 하면 그러니까 아까 돈을 나눠줄 때 시도별로 돈을 나눠주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시도별로 부담을 동일하게 지게 했다면 그렇게 동일한 부담을 가졌다면 서울이 이 1인당 재원이 그러니까 보통교부금 배분 후에 이제 1인당 재원이 144 정도 됐어야 될 것인데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세원 기준으로 보면 이게 144 요 앞에는 좀 전에 보여드린 것은 이 지방 소비세만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 지방 소비세를 포함한 지방세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의 지방세 전체가 만약에 세원대로 배분하면 평균 대비 144, 그러니까 44% 정도 더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지금 보시다시피 뭐 전북 같은 데가 한 64%,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격차가 크게 발생하죠. 근데 실제 지방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방 소비세에서 형평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서울은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이쪽에 비수도권 도들은 파란색보다 빨간색으로 좀 더 높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요. 여기에 이 교육재정을 완벽하게 동일한 기준에서 교육재정을 배분한다면 어쨌건 동일한 기준이라 하더라도 형평화 기능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은 낮아지고 비수도권 애들은 올라가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재정 안에 또 다른 형평화 기능, 아까 재정을 나눠줄 시도별 그 기여금을 차별화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 실제로 지방세와 보통교부금은 지금 마지막에 있는 이 보라색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평균 수준 간신히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광역시들은 다 평균보다 훨씬 더 나빠져 있고, 그리고 경기도도 평균보다 나빠져 있고요. 나머지 이 비수도권 도들은 평균을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원을 한번 교육재정에 의해서 한 번 더 형평화를 바꾼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전체 재원을 이제부터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방 소비세하고 보통교부금 요거는 보통의 일반 연구에서는 잘 안 다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별도로 하나씩 보여드렸고요. 이제 전체 재원을 볼 건데 그러면 이제 정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지방세와 경상 세외 수입을 다 합치면 지금 요 위에 있는 요 돈이 되거든요. 이게 자치단체별로 자기가 스스로 거둔 돈들입니다. 여기에 이전제, 이게 경상 수입이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세외가 아니라 경상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전 재원들을 이렇게 쭉 나열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전 재원들, 이 재원들을 배분하고 나면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 빨간색에서부터 파란색까지 여기가 요 세원대로 했으면 서울이 가졌어야 할 그러니까 경상 수입이거든요.
근데 경상 수입인데 이 빨간색 부분이 이 교육 그 지방 소비세 때문에 이제 뺏기는 것이죠. 다른 지역에 뺏기는 돈이 이 빨간색 표시입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가 이 상대적으로 이 지방 소비세 중에 다른 지역으로 돈을 뺏기게 돼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 뺏긴 돈이 그럼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 모든 다른 지역들 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 광역시들은 큰 이득이 지방 소비세 때문에 얻는 이득이 거의 없고요. 이 비수도권 도들이 주로 이득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이렇게 생겨서 여기서 없어진 요 돈들이 1위로 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막대기가 이쪽이 좀 더 길잖아요. 근데 서울, 인천, 경기는 인구가 많으니까 1인당 재원을 이렇게만 빼면 이 강원에서부터 제주까지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으니까 1인당 재원을 훨씬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어서 이런 모습이 이제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보통 교부세를 나눠주면 지금은 이제 교육 재정은 빼고 이제 자치단체들의 재정 운영만 이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1인당 일반 행정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재정은 빼고 이 자치단체의 재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보통 교부세라는 돈을 나눠주면 서울은 보통 교부세를 안 받거든요. 그래서 그 부산, 대구, 인천 이런 식으로 초록색이 이게 보통 교부세를 받은 것이고요. 강원이 굉장히 강원, 전남, 전북이 경북 이런 데가 많이 받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 기타 이전 재원은 보통 교부세가 워낙 큰 돈이고 나머지 이 부동산 교부세라든가 소방안전 교부세 이런 재원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서 이건 다 합쳐서 기타 이전 재원으로 뭉쳐서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것까지 다 하면 지금 이제 제일 잘 사는, 그러니까 제일 1인당 재원이 제일 커지는 전남 같은 데는 이제 1인당 850만 원 정도의 재원을 갖게 되고 제일 그러니까 재원이 작은 경기는 270만 원 정도의 재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경기도 주민 1인당 쓰는 돈의 한 3배 정도를 이 전남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거는 이제 금액으로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1인당 평균으로 대비해서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1인당 재원을 이제 평균을 100이라고 봤을 때 이제 서울은 여러 가지 배분을 통해서 서울은 이제 100보다 훨씬 더 낮아지는 이 70% 수준, 70%대에 있게 되고요. 이 경기도 같은 데가 더 낮아져서 60%대, 그러니까 평균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돈을 쓰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전남 같은 데는 211%, 그러니까 평균의 한 2배 이상을 이제 사용하게 된다. 이런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교육 재정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제 아까 교육도 형평화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간에 이 보통 교부금이라고 하는 돈, 이 연두색이 이제 보통 교부금이라는 교육 재원을 이제 중앙 정부가 배분하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서울은 조금 1인당 재원이 굉장히 작고 경기도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 비수도권 도가 좀 크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포함시키면 아까 이제 교육 재원이 제법 많기 때문에 교육 재원 뺐을 때 요 1인당 재원이 경기가 27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교육 재원을 포함시키면 경기가 이제 430만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재원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재원을 바꾸면 이게 가장 작은 경기도가 430만 원으로 가장 작고요. 마찬가지로 전남이 가장 커서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2.6배 정도로 교육 재원 다 포함시키면 전남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이게 다시 한번 하나 더 넘겨서 이 평균 대비로 보면 서울은 평균보다 좋았는데 이렇게 낮아지고 경기도 평균 수준에 평균 살짝 초과했었는데 낮아지고 그다음에 이 광역시들은 평균보다는 좀 낮았지만 이렇게 밑에 있었는데 점점 더 그러니까 평균보다 이런 부산, 대구는 평균보다 낮았는데 조금 더 높아지는 모습을 갖고 있고요. 인천은 평균을 초과했었는데 나빠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비수도권 도들은 평균에 훨씬 못 미쳤는데 최종적으로는 평균을 훨씬 더 상회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이 그림이 아까 우리가 봤던 독일 그림하고 비교해 보면 독일은 이게 최종적으로 배분이 끝나고 나면 100% 주변으로 쭉 유사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재원, 1인당 재원이 비슷해지는데 우리는 서울은 굉장히 서울 경기는 굉장히 작아지고 비수도권 도의 재원은 굉장히 커지는 이런 모습을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쪽이 더 좋은 제도냐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재원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자체 경상 재원, 이제 세원 비례로 했을 때 각 시도가 갖고 있는 자체 경상 재원에 이전 재원들이 쭉 들어가면서 이전 재원과 자기가 스스로 거둔 돈 간에 어떤 관계에 있는가 보면 자기 돈에 비해서 다른 모든 이전 지방 소비세, 교육재정 전출금, 보통교부금 모든 이전 재원에 쓰는 형평화 재원은 자기의 돈을 많이 거둔 지역일수록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이고요. 모두 마이너스 값을 가지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기 지역의 주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면 다른 데서 주는 돈은 다 줄어든다 하는 것이고요. 이 주는 돈들끼리는 다 플러스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는 무엇이냐면 이 받는 돈은 서로 비슷한 관계를 갖는다. 그러니까 A가 주는 돈도 그렇고 B가 주는 돈도 지역별로 비슷하게 나눠준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거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은 이 시도 간의 배분이었고요. 이게 이제 시군 간의 배분입니다. 그래서 왼쪽 게 이 시의 배분 관계고요. 오른쪽 게 군의 배분 관계인데 이게 이 주황색이 이 자기 지역에서 거둔 재원들입니다. 스스로 자기 지역 주민들한테 거둔 재원이고 요 위에 게 파란색으로 찍혀 있는 게 그래서 이 지역에서 쓰는 돈의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은 요것밖에 안 걷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쓰죠. 그래서 이쪽으로 올수록 인구가 많을수록 1인당 걷는 돈이 조금씩 늘어나는 구조를 갖는데 근데 인구가 적을수록 엄청난 돈을 쓰는 모습을 갖습니다. 이게 시의 그림이고 이게 군의 그림인데 군에 오면 1인당 걷는 돈은 더 떨어지고 1인당 쓰는 돈은 훨씬 더 커지는 모습을 보여드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시군으로 가도 기초자치단체 간에 가면 이 격차는 훨씬 더 커진다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데이터는 조금 더 오래된 데이터인데 제가 업데이트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게 그러니까 시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시군 간에도 큰 문제를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형평화가 우리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목표가 뭐냐 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균형 발전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배분 상태를 지금 수십 년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급격하게 최근에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수십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배분해 왔습니다. 수도권의 재원을 적게 주고 지방의 비수도권에 훨씬 더 많은 재원을 계속 줘왔는데 수십 년간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는 느낌은 균형 발전은 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균형 발전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비수도권에 돈을 더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2년 전쯤에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돈도 만들고 지금도 또 뭔가를 해가지고 비수도권 더 균형 발전 시켜야겠다는 목표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수십 년 해도 안 되는데 이거보다 더 그러면 역전을 시켜서 배분할 것이냐 아니면 구조적으로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될 시기다. 그래서 아까 독일하고 워낙 다르고 워낙에 역전을 크게 시키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독일에서는 그 부유했던 지역에서 자기 지역이 상대적으로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제기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불만이 적어도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이 왜 우리 지역에는 서비스가 이렇게 나빠 이런 식으로 왜 우리가 거둔 돈을 상당 부분이 왜 지방으로 비수도권으로 가는 거야라는 불만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서 그래도 그냥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데이터가 앞으로 그 문제의 출발점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해서 형평화하려면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조정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정 기능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 기능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지금 여러 가지 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보여드린 것처럼 이 각종 조정 기능들이 다 비슷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그러니까 각자 운영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종합해서 타겟을 정하고 이것들을 좀 제도 단순화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목표를 맞춰야지 지금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의 배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정부에서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그런 것이 이제 제 글의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앞에서 주만수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그 주제를 잘 다뤄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의 재정 형평화 관련해서는 뭐 지방 교부세의 재정 형평화 기능이라든지 또 국고보조금의 재정 형평화 기능이라든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왔었고요. 우리나라 재원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었던 게 굉장히 아쉬웠던 일인데 이걸 아주 종합적으로 아주 세심하게 잘 다뤄주셔서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지방교부세나 또 지방 국고보조금이나 또 뭐 지역소멸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으면 이걸 기능들이 너무 중복되지 않도록 좀 점검하고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토론자로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현재 갖고 있는 제도가 앞에서 분석에서도 보셨듯이 수도권은 이 세금을 많이 거두면서도 충분히 그걸 쓰지 못한다. 그리고 비수도권들이 대부분 가져가고 있다. 또 그 중에서도 아까도 잠시 소개됐습니다만은 전남이 특히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랄까요? 좀 근거를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은 좀 그럴만한 점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 아까 주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지역 소멸과 관련해서 재정 형평화가 과연 앞으로도 계속 더 강화돼야 되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도 저도 좀 우려가 있고 그래서 재정 형평화 기능이 정말 지역 소멸에 조금이라도 좀 더 긍정적으로 기여하려면 어떤 방향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본 기회를 갖자 이런 말씀 두 가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여기 준비한 표는 제가 다른 연구에서 썼던 표인데요. 여기 보면 이게 그 국민소득 계정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 평균은 4,194만 8천 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하자면 1인당 소득인 셈이죠. 이게 22년 통계입니다. 이걸 지역별로 쭉 구해 보면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인당 GRDP 통계인데 이게 통계책에 나와 있는 통계를 쭉 제가 지금 모아서 보니까 1인당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디냐? 울산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7,700만 원이 좀 넘죠. 2위는 충남입니다. 5,890, 그러니까 5,900만 원쯤 되네요. 그 다음에 3위가 서울입니다. 5,160만 원. 그 다음에 4위가 전남입니다. 5,142만 2천 원. 자, 그런데 이걸 조금 이쪽으로 가보면 순위가 이제 많이 바뀌죠. 총소득으로 가서 보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총소득이나 개인소득, 민간소비가 이루어질 텐데 이 단계로 가면 순위가 이제 많이 바뀝니다. 특히 광역시 중심으로 집중이 되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아까 전남 같은 경우는 생산은 4위인데 민간 소비 지출로 가면
17개 시도 중에서 14위로 떨어집니다. 충남도 비슷합니다. 2위이던 충남이 민간 소비 지출로 가면 15위로 떨어집니다. 민간 소비 지출은 아무래도 대도시 중심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서 생산을 얼마나 하느냐, 그래서 그 지역에서 바로 세금을 걷는다 그러면, 충남이나 전남, 울산, 서울 이런 데에 세금이 많이 거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소비 단계에서 세금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남이라든지 충남이라든지 이런 데가 재정력이 약한 것은 우리가 그런 조세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인 측면이 꽤 크다. 이런 점을 우리가 감안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남이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것 같지만 전남은 국세에 꽤 기여를 해가지고 그것을 되찾아가고 있는 편이다. 충남도 그렇다. 이렇게 이 말하자면 이 근거가 있다. 그럴만하다. 이런 측면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본은 6대 4, 국세가 60이고 지방세가 40입니다. 우리는 75대 25 정도로 국세를 많이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제도를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가가치세 중심으로 과세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과세를 한다 그러면 충남이나 전남도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걷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제도를 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국세를 많이 거둔 다음에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지금 나눠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지방교부세, 특히 아까도 앞에서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중에서도 지방교부세라는 재원이 가장 큰 재원인데 한 70조 원 정도 되는 재원이니까요. 국세의 19.24%를 나눠주는 것이라서. 근데 그것을 앞으로는 조금 더 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는 그런 제도로 좀 바꾸면 어떻겠는가. 예를 들어서 방금 국세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지방 공공재를 공급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국가가 지방한테 이 일종의 그 기능을 위임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비용을 대주는 그런 부분도 감안하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좀 해가지고 새롭게 좀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다 하더라도 하여간 지금과 같은 균형 발전 개념을 가지고 재원을 계속 배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지역 소멸을 과연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좀 검토를 좀 해보자면 저는 현재와 같은 균형 발전 논리를 가지고 지역 소멸 단계에 있는 시군, 비수도권의 시군들에 계속해서 균형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면 결국은 균형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비슷비슷하게 순차적으로 지역이 소멸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우리가 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 그런 도시들을 중심으로 재원을 좀 집중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균형의 개념을 적용하지만 그 이하 단계에서는 불균형이 오히려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군 단위까지 거기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공설운동장 만듭시다. 이런 일을 더 이상은 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느 정도 규모 이하면
앞으로 여기는 체육관 짓지 마라. 앞으로 이런 시설은 하지 말자. 그리고 그 재원을 인근 큰 도시로 몰아주자. 그리고 어느 단계 정도 가면 여기서 이주하는데 인근의 큰 도시 중심으로 발전을 하고 거기서 이주해 가는데 지원을 따로 해주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이 제도의 큰 틀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결국 수도권의 큰 도시들이 지금 경쟁력을 갖는 것은 그 지역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도시로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역 소멸의 문제가 좀 더 덜 심각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그런 개념들을 좀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는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전국에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각자 개별 단위로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의 재원을 몰아주자는 결정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 그런다 그러면 결국은 기초 이 의사결정 단위를 조금 더 광역화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좀 더 대규모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거는 기초자치단체의 약간의 대규모화로 가는 방향이든지 이런 좀 적극적인 개편 방안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광역 단위로서 현재 자 예를 들어서 전남에 지금 가고 있는 재원이 시, 군, 그다음에 도까지 다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20조 원인데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가 있는 재원 다 합쳤더니 그 20조 원을 전라남도가 알아서 써봐라. 이런 방식으로 좀 바꾸면 또 어떨까? 뭐 이거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저는 최근에 그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개편된 이후에 다시 기초자치단체를 지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존에 우리가 제주도가 받고 있는 보통교부세 이 전 금액의 3%는 그대로 받겠다. 이 3% 우리가 그대로 받을 테니 기초자치단체 신설을 허용해 다오. 이렇게 하는 방식을 보면서 저런 방식이라고 그러면 아마 기초자치단체를 지나치게 잘게 쪼개지는 않을 것이다. 자기들이 적당한 규모로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좀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 앞으로 이 재정 균형이랄까 이런 것도 좀 더 광역화하고 하는 문제를 한번 하는데 힌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저는 현행 제도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있지만 재정 형평화 기능을 계속 이 방식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관점들이 필요하고 좀 더 개혁적인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최 교수님 발표를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거에서 조금 상당히 포괄적으로 접근했다는 데에서 조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 형평화를 전면 재검토해진 시점이 아닌가라는 거에 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뭐 제가 약간 교수님 발표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이게 한국의 재정 형평화의 목표가 뭔가, 사실은 보면 이게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지나치게 지역적으로 약간 이분법적인 사고로 접근되는 건 아닌가. 또 어찌 보면 달리 이야기하면 부자 동네 부자 아닌 동네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그게 맞는가? 현행은 어찌되었든 보면 지역이기도 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많이 지정된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또 1인당 퍼캐피타를 봤을 때는 자세히 보면 또 수혜자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한번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뭐 제 회사 옆에도 보면
GTX가 막 들어오고 하는데 사실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엄청난 베네핏이 작용하고 있는데 과연 그 1인당 그것만으로 역전 현상이 발생한 거는 전적으로 맞는데 과연 그걸 어디까지 허용을 해줘야 될 것인가도 한번 좀 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한국이 자꾸 균형 발전이란 어떤 그 단어에 너무 매몰되다가 보니까 모든 게 참 엉클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럼 균형이 뭔가? 사실 균형이라는 게 어찌 보면 그냥 있는 거 떼서 저쪽으로 줄게라는 그런 어떤 형식적 사고에서 비롯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균형 발전이라는 말을 조금 없애고 맞춤형 발전이 어떨까라는 그런 한번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기초는 보면 어떤 데는 제가 요즘에 글을 쓰다가 보니까 10,000명 이하 있는 데도 있고요, 20,000명 있는 데도 있고 30,000명 있는데 그런 데가 사실은 기초로서 기능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일본의 시정청 통합했던 거보다 우리는 더 확대해서 기초 단위를 뭐 한 3개 정도 합쳐서 한 5만 이상으로 막 합쳐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러다 보면 또 무슨 얘기 나올 수 있냐면 재정 분권이 이제 나오는 것인데요. 그럼 외국에 같으면 이제 뭐 비대칭적 분권 그렇게 뭐 영어로 말하면 그런데 한국에서는 제가 볼 때 맞춤형 분권에서 적어도 재정 자립도에 의해서 진짜 재정 그 분권을 줄 땐 다 주고 예컨대 뭐 2만 3만 이하 제가 보니까 3만 이하를 최근에 데이터를 봤더니 243개 중에 203개가 3만 이하입니다. 근데 그런 자치단체에 대해 그 분권을 줘야 되는가? 또 분권을 나가면 재정 분권은 세입 분권, 세출 분권인데 세입 분권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세출 분권에서 아까 저 박병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조그마한 동네에 공수운동장을 계속 짓는단 말이죠. 그건 또 결국은 보조금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2만이 되든 3만이 되든 그런 데는 세출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실제 뭔가는 조금 좀 포괄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예컨대 교부세, 불교부단체 이런 데는 사실 진짜 재정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다 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야 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의 문제가 지금 오늘하고 연관되는 것인데 이제 부울경 통합하려다가 이제 실패가 되었고 최근에 대구 경북을 통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간 선언적 의미를 던졌을 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은 없이 그냥 이렇게 툭 던진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또 최근에는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그다음에 세종자치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최근에는 강원도가 나오고 이제 전북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조만간에 이건 제 내피셜인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뭐 전남에서 한다는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북에서 한다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안부는 과연 뭐라고 할 것인가? 제가 볼 땐 명분이 없어서 그래 너도 해봐라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조금 전향적으로 좀 장기적 관점에서 조금 들여다봐야 될 지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인당으로 했다는 거에서 되게 저도 의미를 부여하고 가만히 봤는데 이제 수혜자 관점에서 보면 이제 교육재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1인당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수혜자 관점에서 학생 수를 약간 가미해야 될 것인지는 조금 하면 훨씬 이제 정당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염려되는 건 이 자료를 봤을 때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은 앞으로 상생 발전기를 못 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조금 약간 두려움이랄까 그런 게 살짝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데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냥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짧은 시간에서 이제 교육재정에서 이제 포함했다는 데에서 좀 의미를 가지지만 더 나가서는 인구 소멸하고 학생 학령수가 이제 감소가 되는데 과연 거기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보면 실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이제 같이 통합한다는 것이 나올 것인데 동일한 잣대에서 보면 되는가? 어찌 보면 약간 차이가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독일의 경우를 참고한다면 제가 이제 요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1인당으로 해서 했을 때 이런 경우가 나왔는데 좀 더 나가면 뭐 인구 밀도를 해서 가중치를 둔다든가 뭐 조정 개수를 만든다든가 해서 조금의 독일과
약간 유사하게 가야 되진 않은가. 왜냐하면 이제 아까 독일에서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 동네에서는 자꾸만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면 내 걸 자꾸 뺏기니까. 그러면 약간 그쪽도 고민해 보는 게 어때요? 결국은 하나로 이야기하면 예컨대 서울은 그래도 뭐 다른 아까 전제에서 인프라 건설에서 많은 베네핏이 있긴 하지만 인구에 따라서 가중치 예컨대 서울은 뭐 2.5, 뭐 1.8 뭐 이렇게 좀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반대로 이제 공공 서비스 부담 차원에서는 이제 지방은 오히려 많이 들죠. 예컨대 뭐 여기는 옆에 동네만 가더라도 뭐 좋은 사우나도 있지만 시골에서는 배 타고 와야 사우나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좀 어떤 공공 서비스 부담에서 뭐 조금 그냥 약간 아이디어하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면서 좀 더 혼합형으로 1인당 또 하면서 인구 가중치 공공 서비스 부담 같은 걸 좀 하면 약간 정책적으로 조금 쓰는 데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더 고민하는 거는 지금 최근에 이제 자꾸 정부에서 하는 게 재정 형평화 기능에서 플러스해서 하나둘씩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이제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덕지 붙이면서 사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줬는데 자치단체는 그걸 못 쓰니까 뭘 만드냐면 분수대 만들고 한단 말이죠. 실제 지방소멸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인데 그 돈 조금 줘서 그냥 이게 생색만 내는 건데 사실 그거는 목표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정 형평화의 목표가 뭔지 사실은 그 근저에서는 말은 재정 형평을 한다 그러면서 그 근저에 깔린 것은 중앙집권적 어떤 사고가 깔려 있으니까 이제 계속 그러는 건데 그 비견한 예가 이렇습니다. 이제 글로컬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또 라이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역별로 안배한다다 보니까 막 이렇게 이합 집산이 이상하게 되는데 예컨대 뭐 저기 어디 잘하는 데서는 그쪽으로 돈을 뭐 한 세 군데 정해서 돈을 집중 투입해서 성과를 내야지 사실은 정부 재정이 잘 쓰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균형 발전이라는 데 너무 매몰되지 말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균형인 발전이라는 어떤 이상한 그 단어에 집착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를 해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또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또 이제 코멘트 겸 뭐 마무리 말씀하고 또 이렇게 토론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걸 보면 사실 우리가 우리 주 교수님 발표 내용은 주로 이제 조세 수입, 세외 수입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재정 형평화 기능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재정 지출에 있어서도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는 여러 가지 지출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최근에 뭐 예타 면제를 하게 되면은 그것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시행하는 여러 가지 SOC 사학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걸 감안하면 또 어떨까?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런 것도 궁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국은 우리가 재정 형평화 기능에 투입되는 지금 현재 이 논란은 그럼 재정 형평화 기능이 없었을 때 지역별로 누렸을 수입이 재정 수입이 얼마나 됐을까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 교수님하고 박 교수님의 내용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재정 형평화 기능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각 지역이 당연히 누렸어야 할 조세 수입을 적금세 수입 가운데서 얼마가 전라남도 것이었고 얼마가 서울 택배시 것이었냐 그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차등이 있다면은 재정 형평화 기능을 통해서 그럼 전라남도에는 얼마를 줘야 되고 서울 특별시한테 얼마를 줘야 되느냐 재정 형평화 기능의 목표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합의를 그럼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느냐 이런 걸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지 못하다면은 어떤 총괄적인 기능을 하기 위한 조정 기능도 발휘하기 어려울 거 아니겠는가.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 하는 것처럼 각 제도별로 뭘 하는지도 모르게 막 복잡하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 요구할 그런 내용들을 뭐 차라리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고. 개인이 알아가지고 서로 갈등을 유발하느니 서로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뭐 그냥 부분 들러 막 하다가 뭐 결론 모르겠어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맞는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저는 이런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재정 형평화 기능에 투입된 총 재정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면서 그 규모에 맞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가를 국민들로 하여금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뭐 토론하고 싶은 또 특별히 온라인 동영상으로 남기고 싶은 토론 내용 있으면은 해주시고 또 우리 주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특별한 거 없으면 그냥 이걸로 마치고 또 우리끼리 자유롭게 한번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